네, 이번 시간부터는 새로운 챕터인 재고자산과 농림업 파트에 대해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재고자산에 대해 다뤄볼 건데, 내용이 이제 기본적으로 재고자산 내용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기말 재고자산에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 여부를 간단하게 짚어보고 재고자산 흐름 관련된 내용을 같이 자연스럽게 좀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순서가 좀 있기 때문에 이거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재고자산을 배울 때 있어서 처음에 T 계정 저희 많이 다뤘던 거 있죠. 재고자산, 기초 재고자산이 있고 단기에 매입이 됐다던가 아니면 제조가 됐던 재고자산이 있어요. 그럼 이게 결국엔 판매가 된 부분은 매출 원가가 되는 거고, 미판매가 된 부분은 재고자산으로 남는다. 이 이제 기본 구조랑 관련된 내용이 다뤄지는데, 이 기말 재고자산을 결정할 때 여기다가 어떤 것들을 포함하는지를 이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기말 재고자산에 포함할 건지 말 건지 여부를 판단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5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미착 상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착 상품이란 여기 계속 나와 있는 대로 운송 중인 상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운송 중이고, 이제 처음에 이제 매출한 사람도 판매한 사람도 보냈는데 아직 산 사람이 못 받는 그런 상태인 거죠. 운송 중인데 기말이 딱 걸린 거예요. 제품은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데 이때가 딱 기말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판매자가 있고 여기 이제 매입한 사람이 있겠죠. 있는데 딱 기말에 걸렸을 경우에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보면을 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판매자로부터 구매자에게 운송 중인 상품인데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이 있고 FOB 목적지 인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FOB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FOB라는 말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선적지 인도 조건인가 목적지 인도 조건인가 이게 지금 포인트가 있긴 하지만 FOB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프리온 보드라는 뜻이에요. 프리온 보드라는 뜻이고, 여기 보면은 FOB 선적지 조건, 그다음에 도착지 조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적지 조건은 판매자가 이제 배에다가 싣는 거 선적이라고 하는데, 이 선적했을 때 판매가 된 것으로 본다. 이게 이제 선적지 조건이 되는 거고, 도착지 조건은 매입자가 이제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도착했을 때, 선적했을 때, 이 도착했을 때 판매한 것으로 본다. 이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사건을 이때 판매자가 선적을 하고 도착한 다음에 이제 매입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지만, 이제 여기서 이 조건을 봤을 때 선적지 인도 조건이면 이때 판매가 됐다고 보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때 판매가 됐다고 보는 거다.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되면은 기말 재고 자산이 이때 이미 넘어간 거죠. 이때 넘어간 거기 때문에 매입자의 자산으로 계산이 돼야 되는 거고,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때 이미 도착지 인도 조건은 이때 도착하기 전까지는 판매가 안 된 걸로 보는 거기 때문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다 이 판매자의 기말 재고 자산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말이 어려울 뿐이지, 선적시에 판매된 것으로 본다. 이때는 도착시에 판매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어렵지는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미착 상품은 이렇게 선적지 조건인지 도착지 조건인지 따라서 기말 상품 포함 여부를 결정한다.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적송품이 나와 있습니다. 적송품이 이제 위탁품이랑 같은 표현으로 좀 사용이 되는데,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고자산을 판매 의뢰한 상품을 얘기합니다. 재고자산을 보내서 판매를 해달라고 부탁한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판매를 부탁한 거기 때문에 팔린 건 아닌 거잖아요. 판매를 부탁해서 판매를 위탁받은 사람이 팔아야지 그때 팔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판매가 됐다고 보는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말 재고자산으로 포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송품까지 내용 다뤄봤고, 그 다음에 시송품과 시용품이 있는데, 이거는 매입자에게 이제 팔긴 팔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라고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송품, 시용품 사용해보고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결정하기 전까지는 판매가 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용해본 사람이 매입하겠다 이렇게 의사표시를 하기 전까지는 판매된 게 아니다. 이렇게 봐서 이거는 현재 매입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시송품의 원가는 기말재고 원가에 포함이 돼야 된다. 이렇게 내용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품 가능 판매 상품 같은 경우에도
판매 상품 중에서 반품이 가능하다는 것은 수익인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기말재고에 포함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할부 판매 상품 경우에도 이게 대금이 늦게 들어오는 거지, 대금은 이제 할부 판매 상품이 이때 저희 저번 금융자산 때 다뤘던 것처럼 이 시점에 팔았는데 뭐 3년에 걸쳐서 할부를 받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돈은, 물건은 이때 넘어가는 거지만 돈이 이렇게 들어와요. 돈이. 근데 돈이 이때 들어오는 거지, 이때 실질적으로 이 물건에 그런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랑 뭐 이런 것들 넘어갔다고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할부 상품은 돈의 지급과 상관없이 이때 판매 수익 인식 조건이 충족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때 할부 판매 상품 같은 경우에는 또 반품 판매 간 상품과 좀 내용이 다르죠. 이때 그 판매 시점으로 본다. 돈은 좀 늦게 들어오지만 실질적으로 이때 판매가 됐다고 볼 수 있는 거다. 저희 그래서 판매가 됐다고 보니까는 그때 장기 할부 해외 처리할 때 이미 이제 매출로 수익을 잡죠. 매출 채권으로 이제 잡은 금액에 대해서 할부로 받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매출은 늦게 잡는다. 그리고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5가지 좀 케이스들이 있고, 이제 계산 문제 같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여기서 좀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같이 좀 더 내용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용 여기 관련된 문제가 1번 문제랑 4번 문제가 있는데 1번, 4번 문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기말 재고 자산에 이제 포함되는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서 결국 이제 기말 재고 금액을 묻는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데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 관세는 재고자산과 관련하여 실지재고 조사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관세 창고에 실물로 보관되어 있는 재고자산에 대한 X1년 12월 30일 현재 실사금액은 100만원이다. 다음 자료를 고려할 경우 관세가 20X1년 12월 31일 재무제표에 보고할 재고자산은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포함 여부 이런 케이스 있죠. 그걸 고려한 후에 재무상태표에 보고할 재고자산이 얼마인가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내용이 길어가지고 2번째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넘어가 있는데 한번 내용 하나 자세하게 볼게요. 주 관세가 FOB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20X1년 12월 25일에 한국으로 출하한 상품이 20X1년 10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이렇게 나와있죠. 처음에 이제 실지재고조사법으로 재고 금액이 100만원이 있었어요. 그럼 이제 여기 첫 번째 항목부터 같이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항목부터 그 내용이 있었죠? FOB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관세가 매출을 했어요. 운송 중에 있는 건데 이때 이 매출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미 운송 중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기말 재고 자산에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요. 여기는 실지 재고 조사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물건은 지금 운송 중에 보면은 여기서는 그쵸? 비행기나 배가 될 수 있겠죠. 비행기나 배에 있기 때문에 실지재고조사법 사항에서는 당연히 포함되어 있지 않고 이게 선적지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이미 이때 판매가 된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정사항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이미 포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게 맞는데 이미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사항이 없어요. 조정사항이 없는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케이스. 주 관세가 위탁 판매하기 위해 민국에 20X1년 12월 10일에 작성한 상품 중 30%가 20X1년 12월 31일 현재 외부 고객에게 판매되었다. 이것도 적송품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판매를 위탁한 건데 이 중에서 매입 의사를 통지하지 않은 것들은 재고자산에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여기는 30%만 현재 외부 고객에게 판매가 되었다. 그러니까 70%는 우리의 재고로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30만 원에다가 70%만큼을 조정을 해줘야 된다. 플러스 시켜줘야겠죠. 이미 지금 위탁 판매하기 위해서 재고자산을 보냈죠. 그러니까 실제 재고에는 없을 거예요. 근데 보냈지만 이 중에서 30%는 팔렸으니까 당연히 재고가 아니에요. 재고가 아닌데 70%는 안 팔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 감사 나갔을 때도 이런 게 타처 보관 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보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른 곳에 우리 재고자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있다 하더라도 우리 재고자산을 인식해야 되는 파트들이 있다. 적송품 케이스였습니다. 이거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주 관세가 FOB 도착지 인도 조건으로 X1년 12월 26일에 우주로부터 외상으로 주문한 상품이 20X1년 12월 31일 현재 운송 중에 있다. 근데 요것도 이렇게 운송 중에 있는 거죠. 이렇게 운송 중에 있는 건데 이때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에요. 외상으로 주문했어요. 매입한 거죠. 관세가 이거는 매출한 케이스는 아니고 이거는 외상으로 주문한 거예요. 주문했는데 도착이 돼야지 우리 건 거죠. 근데 아직 도착이 지금 안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또 그 관세가 지금 관세에 기말적으로 물어보는 건데 판매하는 사람 입장일 때랑 매입하는 사람 입장일 때는 다른 거죠. 우리는 지금 도착을 해야지 우리 거로 인식할 수가 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고자산에 당연히 포함이 안 되어 있게 도착을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조정사항이 없고 네 번째로는 주 관세가 20X1년 12월 25일에 외부 고객에게 발송한 시송품 중 40%가 20X1년 10월 30일 현재 외부 고객으로부터 매입 의사를 통보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것도 시송품. 한번 사용해보고서는 나중에 의사결정 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시송품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이것도 사차보관제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재고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40% 같은 경우에는 통보받지 못했어요. 60%는 그 사용해본 사람들이 쓰겠다고 한 거니까 팔려나간 게 맞는 거고 40%는 매입 의사를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만큼 조정이 돼야 됩니다. 40%. 이것도 여기는 가산 조정이 되겠죠. 그리고 100만 원에다가 여기 21만 원 조정을 플러스 해주고 그다음에 8만 원을 조정해주면은 답은 129만 원.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와 있고 이제 이거 관련된 문제 조금 더 내용이 좀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 복잡하지 않은 문제 4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4번 문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계림의 회계감사를 받기 전 20X1년 말 현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 500만 원을 보고하였다. 주 계림은 실지재고 조사법을 사용하여 기말 창고에 있는 모든 상품만을 기말 재고로 보고하였다. 회계감사 도중 회계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항이 나와 있고 5가지가 나와 있고 위의 내용을 반영하여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보고하면 얼마인가 이렇게 묻는 문제를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한 문제인데 조정사항이 조금 많고 내용 설명이 좀 자세하다는 차이점만 있고 내용이 동일합니다. 아까 배웠던 거 다시 정리하는 차원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이게 조정전이죠. 조정전 재고자산 500만 원이고 이게 창고에 있는 창고 기준 재고자산 잔액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반 조정사항 보겠습니다. 주 계립은 20X년 10월 8일에 새로 개발된 단위당 원가 10만원의 신상품을 기존의 고객 10명에게 각각 전달하고 사용해본 후 6개월 안에 15만원의 구입 여부를 통보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X1년 12월 31일 네 곳으로부터 구입하겠다는 의사를 전달받았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시용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그 시용품 같은 경우에는 사용해보고 의사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구입 의사를 통보한 거는 매출로 보는 거고 매출이니까 매출 원가로 보는 거고 구입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거는 매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창고에 보관하고 있지 않지만 이거는 우리가 추가적으로 자산으로 기록해야 되는 사처 보관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보면은 여기서 뭐 이런 필요 없는 그릇들이 나와 있어요. 이거는 결국 매출 금액인 거죠. 15만 원에 판다는 얘기는. 근데 어차피 이거는 재고자산은 원가 금액을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10만 원으로 반영돼야 된다. 이런 것도 좀 헷갈리는 장치들을 조금 더 추가시켰습니다. 여기 문제상에서는. 그래서 원가로 조정해야 된다. 재고자산은. 두 번째, 계림은 20X1년 12월 2일 미국의 A사와 프랑스의 B사에 각각 50만원, 40만원의 상품을 주문하였다. 동년 12월 30일 양사로부터 주문한 상품이 선적되었음을 통보받았고 선적은 다 그 전에 된 거죠. 공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년 1월 2일에 B사에 주문한 상품은 20X2년 1월 27일에 각각 도착하여 계림에 인도되었다. A사 상품의 주문 조건은 도착지 인도 조건이고 B사의 상품의 주문 조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가 이제 매출로 된 사람 있고 매입한 사람 있죠. 근데 여기가 지금 계림이에요.
여기인데 지금 10월 30일에 선적이 다 됐고 도착은 어차피 1월 달에 된 거예요. 1월 1일 이후에.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 기말이 여기 끊긴 거죠. 기말이 10월 31일. 여기 지금 선적 중에 운송 중에 이렇게 있어요. 지금 자산이. 근데 A자산 같은 경우에는 도착지 인도 조건이죠. 그러니까 도착했을 때 매입한 걸로 보는 거예요. 계림 입장에서. 매입자 입장에서 지금은 도착했을 때 우리 재고자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A 재고는 아직 도착 안 했으므로 조정사항이 없습니다. A 재고는 조정사항이 없고 B 재고 같은 경우에는 선적지 인도 조건이에요. 선적지 인도 조건은 이때 지금 계림에 매입을 잡아야 되는 거죠. 이때 잡아야 되는데 지금 운송 중이라서 창고에 재고는 없지만 이때 우리 거였었으니까 당연히 여기다가 추가적으로 가산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플러스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은 주대립은 20X1년 12월 15일에 원가 25만원의 상품을 주통상에게 30만원에 판매하였다. 그 대금으로 판매 당일 5만원을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향후 5개월간 매월 15일에 5만원씩 받기로 하고 상품을 인도하였다. 그래서 이게 아까 할부 판매 상품 있죠. 할부 판매 상품은 이거 대금 청구는 나중에 이루어지지만 그 제품이 원래 인도됐을 때 그 매입한 사람한테 넘겨줬을 때 인도됐을 때 그때 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해야 돼요. 이게 나중에 수익 인식 기준이랑 내용이 좀 동일하게 중복해서 나오는데 그 개념이랑 같이 종합적으로 푸는 문제예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할부 판매도 있고 뒤에 좀 내용 나오는 것들이 보면 뒤에 그 수익 인식 기준이랑 같이 적용하시면 좀 편하게 풀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해하시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까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저 대금은 나중에 받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인도된 거를 저 이때 12월 15일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거는 재고자산이 이제 실제로 12월 말 기준으로 없을 거고 이거는 우리 재고자산도 아니에요. 팔린 거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3번에 대한 조정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4번은 매출 계림은 20X1년 12월 20일에 자금이 부족하여 잘 알고 지내는 고객에게 원가 10만원의 상품을 15만원에 판매하여 인도하고 1개월 후에 16만원에 재구매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거는 재구매 약정 판매 상품이죠. 그래서 이거는 재구매 약정했다는 것 자체가 실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반품 가능 상품이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 상품이 조정이 되어야겠죠. 10만원이. 팔렸지만 팔린 게 아닌 거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리고 5번은 주 대리분 20X1년 12월 27일에 원가 15만원의 상품을 주 한량에게 20만원에 판매하고 대금을 수수하였다. 하지만 한량은 2002년 2월 8일에 동상품을 인도받기를 원해서 주 계림을 창고 한쪽에 따로 보관하고 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창고 기준으로 보관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이때 판매 대금 12월 27일 날 그 판매가 다 된 거고 수익 인식 조건을 충족을 한 상태예요. 근데 이게 고객이 사정상 2월 8일에 인도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아까 할부 판매랑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 이제 그 상품을 좀 늦게 간다고 하더라도 대금을 먼저 받고 사실 이때 실제적으로 종결이 됐어요. 판매 상황이 종결됐는데 뭐 한량에서 재고 창고가 부족하다 뭐 이런 사유들로 인해서 이제 상품을 좀 늦게 받기를 원했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그래서 미인도 청구 상품이라고 해가지고 나중에 또 수익 인식 기준에 같이 나오거든요. 같이 그 개념이랑 연결해서 보시면 좀 편한데 여기서는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창고에 포함되어 있지만 12월 27일 날 다 판매가 된 거다. 사정상 그 매입한 사람이 상품을 늦게 받은 인도받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이렇게 차감 조정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조정전 금액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난 금액은 595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595만원이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내용 재고자산 파트에서 재고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 이 문제 두 문제 풀어봤고 다음으로는 간략하게 그 재고자산의 수량과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고자산 파트 제일 처음에 이제 시작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표가 되게 잘 나오게 되는데 재고자산이 T계정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여기는 기초가 있고 그다음에 단기 매입이 있어요. 제조업체인 경우에는 단기 제조한 수량만큼 들어오겠죠. 이게 두 개가 합치면은 단기에 판매할 수 있는 모든 수량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판매 가능 수량이라고도 표시할 수가 있어요. 판매 가능 수량을 표시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판매가 된 부분은 매출원가로 가는 거고
되지 않은 부분은 기말 재고로 남게 되는 거겠죠. 근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보고자 하는 게 이 기말 재고를 어떻게 산정할 것인가 이거를 보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기말 재고를 산정할 때 기말 재고 수량과 단가 이거를 이렇게 곱해가지고 기말 재고가 산출이 됩니다. 산출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알아볼 거는 여기 넘버링의 이제 2번, 3번 관련된 내용인데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계속기록법 그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 단가를 결정하는 방법은 뭐 기본적으로 개별법부터 선입선출법 그다음에 후입선출법 그다음에 또 평균법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크게 봤을 때 이런 카테고리 안에 있다. 수량 결정하는 방법을 일단 다뤄보고 그다음에 단가를 결정하는 여러 네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이제 내용을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는 방법이다. 첫 번째 내용을 볼게요.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이 먼저 나와 있죠. 이게 2번 설명이고 여기 3번 수량 결정 방법을 보면은 계속기록법이 일단 먼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다른 말로 그렇죠. 장부재고조사법이다 해가지고 이렇게 비슷한 말이 나와 있는데 보통 이제 계속기록법 이 말을 더 많이 쓰긴 합니다. 그래서 내용 보시면은 단기 판매 가능 수량, 판매 가능 수량이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한 수량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매 가능 수량 중에서 단기에 실제로 판매된 수량을 차감하여 기말 재고 수량을 계산하는 방법이다. 그럼 요표에서 보면은 실제 기록조사법은 기초 재고에서 단기 매입 해가지고 판매 수량을 해서 이게 두 개 더한 거에서 요거를 빼가지고 기말 재고를 산출하는 거다. 계속기록법은 여기를 계속 기준에 기록을 하는 파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재고자산을 구입할 때도 계속 기록을 하고 판매될 때마다도 매번 기록을 해줘야 되는 게 계속기록법이다. 계속 기록을 하니까 계속기록법인 거예요. 판매될 때마다 계속 기록을 한다. 그래서 판매 요거를 계속 기록을 해서 나중에 기말 재고를 산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실지재고조사법은 보고기간 말에 창고를 조사하여 기말 재고 수량을 파악하고 판매 가능 수량 중 기말 재고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수량을 판매됐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또 아까는 이거 두 개에서 기초 단기 매입 판매 가능 수량에서 판매된 걸 차감한 걸 기말 재고로 보는 거고 실지재고 조사법은 이거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이거를 판매 가능 수량에서 기말 재고를 차감을 해서 판매 수량을 체크를 한다. 이렇게 순서를 T 계정으로 붙여도 되고 여기 보면은 그 등식법으로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동일한 내용이다. 그래서 어떤 거를 먼저 결정하느냐가 차이점이 있는 거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는 판매될 때마다 이제 기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기말 재고를 차감해서 계산했을 때 이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냐면 보통 뭐 재고자산이 감모가 될 수도 있고 뭐 재난 화재 등으로 소실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장부상에 있는 기말 재고와 실제 재고가 다를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보통 이제 아까 말한 대로 감모 손실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 장부상의 기말 재고 금액과 그다음에 실제 재고조사법에 따른 그 차이를 이제 감모 손실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좀 획기처리를 하게 되는데 이런 차이점이 있다. 그래서 계속 기록법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감모 손실 부분을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실제 장부상 판매될 때마다 기록했던 걸 차감한 금액이랑 그 실제 재고조사법에 따른 그 실제 재고랑 그 차이를 감모 손실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계속 기록법은.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는 게 계속 기록법이고 그 실사법, 실제 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는 기말 재고를 먼저 픽스하는 거죠. 기말 재고를 제일 먼저 픽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차감한 게 매출원가로 픽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런 뭐 도난이나 감소 수량 같은 것들이 다 여기 판매로 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쵸 이런 그 실제로 감모 수량이 얼마인지도 파악할 수가 없고 다 그냥 판매된 걸로 이렇게 비용 처리가 된다. 그래서 좀 그런 그 관리 차원에서는 좀 적합하지 않은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실지재고조사법 같은 경우에 대신에 그런 관리 목적에 적합하지 않지만 BS상에는 실제 재고 기준으로 BS에 계상이 돼야겠죠. 재고자산이. 그래서 외부 보고 목적으로는 실지재고조사법이 좀 더 적합하다. 그래서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다 장단점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둘을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현업에서 어떻게 사용을 하냐 요거를 절충한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계속 기록법을 하는 거는 이제 매번 판매될 때마다 기록을 해야 되니까 좀 번거로움이 또 있잖아요, 실무적으로. 근데 실질재고조사법은 또 기말재고 수량만 파악하면 되는데 이런 감모 손실 파트가 또 수량 집계가 안 되기 때문에 다 일단 일장일단이 있어서 이거를 혼합한 방법을 쓰는데, 보통 이제 실무적으로는 실질재고조사법으로 BS에 계산해야 되니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기중에는 이제 계속 기록법을 할 때 단가를 결정하지 않고 수량만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예요. 수량이 얼마 나갔다, 얼마 나갔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감모 손실 그 수량 부분을 그런 식으로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수량 부분을 체크해서 감모 손실 되는 그런 수량들을 체크를 하고, 실제로 이제 BS는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른 그 금액을 BS에 계산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량 관리 방법이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음으로는 재고자산 단가 산정 방법 보겠습니다. 단가 산정 방법에는 이제 네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앞에 보면은 뭐 수량 관련된 그 내용이나 단가 관련된 내용이나 회계원리 파트에서도 이제 충분히 다뤘던 걸로 알고 있긴 하지만 간단하게 내용은 좀 다뤄보겠습니다. 개별법은 이제 실제로 개별적으로 상품마다 원가를 적용하는 방식이고, 선입선출 방법 같은 경우에는 그쵸, 먼저 매입된 생산된 재고자산이 먼저 팔린다, 이런 가정을 가지고 있는 거였죠. 그리고 수익선출법 같은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매입된 게 먼저 팔린다, 이런 가정이었죠. 최근에 들어온 게 가장 먼저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실 말이 이렇게 한자라고 해야 되나, 요거만 해석이 되면 충분히 그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나중에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거고, 먼저 들어온 것이 먼저 나가는 거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단가를 평균원에서 사용을 한다. 그래서 여기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이런 평균법이 있는데, 요건 같이 이제 저희 뒤에 문제를 다뤄보면서 이게 원가 흐름에 단가 적용하는 방법들 이거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은 이렇다, 이거 알고 계시면 되고, 이게 이런 방법을 어떤 거에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말재고자산이랑 매출원가 금액이 달라진다, 이렇게까지 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자체가 문제화가 된다기보다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이 어떤 것인지 정의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상에 그냥 설명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계속기록법으로 편의선출법 적용한다, 이런 식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본 개념을 좀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자산 수량이랑 단가 결정 방법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고, 이 모든 내용들을 이제 그 재고자산 문제를 하나 다뤄보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같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28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8번 문제인데, 28번 문제가 보면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가중평균법에 대한 문제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거를 이제 이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다 적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7번 문제. 즉 한국은 상품의 매입원가의 20%를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을 회계처리하고 있다. 여기서 일단 실질재고조사법이라고 나와있죠.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 회계처리하고 있다. 20X1년도 상품 매매에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그 일자별로 이렇게 매입하고 매출하고 수량 단가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한국이 재고자산의 원가 흐름 가정으로 가중평균법을 적용하고 있다면 20X1년 포괄손익 계산서에 인식할 매출액은 얼마인가? 가지고 이렇게 그 주관식 문제로 출제했었던 부분인데, 같이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가중평균법에 대해서 적용하고 있는데, 일단 먼저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실질재고법으로 해서 선입선출로 풀어보고, 그 다음에 후입선출, 선입선출, 후입선출, 그다음에 가중평균, 이렇게 세 가지 방법에 따라서 같이 문제를 다뤄보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요거 세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이 이 문제에 대한 답이 되는 거겠죠. 세 번째 케이스를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실질재고조사법으로 보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이 거래를 일단 T 계정으로 먼저 시작할 건데, 1월 1일에 기초재고가 있죠. 재고자산 계정이고, 기초재고가 수량, 단가 이렇게 기초재고가 넘어왔고, 그 다음에 2월 5일날 매입한 게
200이고, 그 다음에 6월 10일날 매입한 게 300이죠. 그리고 매출이 중간에 2,500개가 됐어요. 매출이 됐고,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이게 400원 단가가 이렇게 매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수량이 지금, 이게 수량이고 단가죠? 수량이 4,000개고, 이제 매출된 게 2,500이니까 기말 재고가 1,500개가 남아있겠죠? 그럼 여기서 일단은 기말 재고 금액이 다 선의선수법이나 후익선수법 가중평균으로 따랐을 때 금액이 얼마인지를 다시 먼저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의선수법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요. 이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T 계정을 그린다고 했을 때 여기 오른쪽 샵 드릴게요. 오른쪽을 그린다고 했을 때 2,500개가 나간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갔으니까 기초 재고에 맞던 게 먼저 나가겠죠. 그래서 1,000개 200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또 1,000개 200짜리가 나가고, 그 다음에 500에 300짜리가 나가서 2,500개가 팔리는 거겠죠. 그 기말 재고로는 500에 300짜리, 여기서 이제 반반씩 나오는 거죠. 500에 300짜리가 남고, 그 다음에 1,000개 400짜리가 남습니다. 그래서 선입선출법의 매출원가는 이거고, 기말 재고는 이게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 후익선출법은 나중에 들어온 게, 나중에 매입된 게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여기서는 나간다고 했을 때 2,500개 나간다고 한 시점이 좀 다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간다고 했을 때 일단 이게 먼저 나가는 거죠. 1,000개에 400개가 나가고, 1,000개에 300개가 나가고, 그 다음에 500개에 10개가 나가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뒤부터 계산을 2,500개를 역으로 하면 되는 거죠. 아까는 앞에서부터 2,500개를 계산했던 거고, 이렇게 해서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고, 기말 재고는 결국 1,500에 기초에 졌던 거랑 여기만 남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후익선출법은 이렇게 계산한다. 가중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전체적으로 그 기초에 넘어왔던 거랑 단기 매입했던 거를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는 단가를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다 더하면은 더해가지고 나누기 4,000 하면은 평균 단가가 275원이 나와요. 그래서 이 275원으로 적용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2,500개가 275원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나머지 기말 재고도 275원으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문제에 있는 거로 해당되는 거를 풀어보면은 가중평균법의 실질재고 자산이죠. 그래서 이게 기말 재고 금액은 이거고 매출원가 금액은 이거예요. 근데 매출원가 금액이 이거죠. 2,500 곱하기 270.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은 또 계산 금액이 이거에다가 이게 매출원가 금액이잖아요.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매출액을 물어봤죠. 매출액을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 보면은 상표의 매입원가 20%를 가산해서 판매하고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 금액에다가 다시 20%를 가산한 금액이 매출액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게 되면은 82만 1,000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일단 이 문제에 대한 답은 이거고, 이거를 실제로 선의선출법, 후익선출법, 가중평균법 이렇게 적용을 하면은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걸 계산하면은 기말 재고가 여기는 55만 원이고 30만 원이고, 이거는 이렇게 계산이 돼요. 기말 재고가 이렇게 계산되기 때문에 이게 그 선의선출법 적용하냐, 후익선출법 적용하냐, 가중평균 적용하냐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다르고 또 매출원가 금액이 다 다르게 결정이 된다. 그래서 원가 흐름의 가정을 어떻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이거는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른 거예요. 실질재고조사법. 그래서 평균법이 아까 제가 이제 가중평균법도 있고 이동평균법도 있다고 했는데, 실질재고조사법은 실제로 모든 상황이 종료된 다음에 계산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중평균법은 이제 총 평균을 구하게 되는 거고, 지금부터는 이제 계속기록법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계속기록법은 그 계속기록법으로 평균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매입됐을 때마다 평균 단가를 계속 구하는 거예요. 매입됐을 때마다 평균 단가 다시 계산하고, 또 두 번째 매입하면 또 다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다. 그래서 계속기록법 같은 경우에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같이 이 문제로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은 이제 방금 전까지는 실질재고조사법에 따른
이제 원가흐름 가정, 이제 뭐 현수산출법, 수입산출법, 가중평가가 적용한 기말재고자산 매출원가 금액 구해봤고, 지금 이번에는 계속기록법에 따른 재고자산 금액을 같이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아까 계속기록 실제 재고자산법 같은 경우에는 T계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머지 잔고로 이용해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을 이용했으면, 여기서는 이제 계속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자별로 다 계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1월 1일, 2월 5일, 6월 10일, 9월 15일, 11월 20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벤트가 있겠죠. 입출고, 출고가 있고, 그 다음에 잔고가 선입선출법, 그 다음에 후입선출법,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그래서 이동평균법 같은 경우에는 계속기록법을 적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제 재고조사법에서는 총평균법을 적용한다. 그것까지 같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속기록법인 그 말처럼 계속 이제 기록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잔고를 기록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첫 번째 1월 1일 시점에 기초재고는 모두 동일합니다. 기초재고는 1000개에 200원, 1000개에 200원, 1000개에 200원 똑같이 동일하고,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5일에 1000개에 200을 매입을 했죠. 근데 단가가 이제 보면 1000개에 200, 또 1000개 200이기 때문에 2000개에 200 이렇게 적어도 무방하겠죠. 그 다음에 6월 10일에 매입이 1000개에 300원. 그러면 2000개에 200원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1000개짜리가 300원짜리, 1000개 300원짜리가 이렇게 재고자산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매출이 일어났어요. 2500개가. 근데 여기서 이게 먼저 나가는 거죠. 먼저 들어오는 거니까 2500개 나가고 남는 거는 500개에 300원짜리 이게 남는 거겠죠. 500개 300원짜리가 남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11월 22일에 추가적으로 매입이 1000개에 4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500개에 300원짜리, 1000개에 400원짜리 이렇게가 기말재고자산으로 남게 되는 거겠죠. 이게 여기 기말재고자산으로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잔고 기준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수입선출법 보겠습니다. 수입선출법도 1000개에 200원짜리 들어왔을 때까지 내용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1000개에 300원짜리 들어왔을 때까지도 내용이 동일하죠. 2000개에 200, 1000개에 300 여기까지 동일한데, 판매가 됐을 때 나중에 들어온 것부터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D부터 나가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는 500개에 200원짜리가 남게 되는 거 있죠. 남게 되고 1000개에 400개짜리, 1000개에 400원짜리가 들어오면 재고자산의 구성이 500개에 200원짜리, 1000개에 400원짜리 이렇게 기말재고자산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후입선출법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딱 여기만 봐도 재고자산 금액이 달라지죠. 여기는 500개가 300원짜리가 적용이 되는 거고, 500개가 200원짜리가 적용이 됩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적용했을 때는 여기 200원이고 200원이고 매입될 때마다 그 단가를 다시 계산해야 되는데 200원 똑같으니까 똑같이 이제 적용을 해요. 1000개 200. 근데 여기 이제 처음으로 새로운 단가가 들어왔어요. 300원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1000개에다가 300을 한 거에다가 나누기 개수가 3000개죠. 그 단가를 적용하게 되면은 233원이 계산이 돼요. 그래서 여기가 결국에는 6월 10일 기준으로 이동평균법 잔고는 3000개의 평균 단가 233원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000개가 233원이고 9월 15일날 2500개가 나갔다. 그러면은 500개에 233원 남는 거겠죠. 이동평균법은 또 완전 그 재고자산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그 다음에 11월 20일날 1000개에 400원짜리가 매입이 됐어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1000개에 400 더한 다음에 나누기 1500개가 되겠죠. 그렇게 된 단가가 344원이 됩니다. 그래서 1500에 곱하기 344원. 기말재고자산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이 되고, 매출원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그 판매 가능 금액 있죠? 기초재고에다가 단기 매입수량 더했던 거 110만 원으로 지금 문제상에 나와 있는데 110만 원에서 이 기말재고 금액을 차감한 것이 매출원가가 됩니다. 동일하게. 그래서 이렇게 기말재고 금액이 차이가 나고, 매출원가 금액도 그렇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수익 비용이랑 자산에다가도 다 수치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원가흐름 가정 어떤 거 적용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6가지 방법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쭉 이렇게 저처럼 해보시면 좀 더 그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고자산 수량 단가 흐름 관련된 내용 여기서 마치겠습니다.